자, 여러분,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미국채 천하의 트럼프도 금리 상승은 무섭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1부에 이어 2부 영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만나 뵙고 있는 거고요. 자, 1부 때는 미국채 매도의 주범이 누구였냐, 일반적으로 베이시스 거래에서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이 되면서 급격하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결과물이지 원인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미국채를 투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는 일부의 영상을 들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까 제발 일부 영상 좀 먼저 보시고 2부 영상으로 이어서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1부 말미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연준이나 이제 미국 재무부도 이 미국채 시장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면밀하게 시장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에서 청산되면서 이른바 유동성의 어떤 경색에 의해서 금리가 급등하는 것들은 조금 진정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 상실, 또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관세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따른 어떤 채권에 대한 매도 욕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설적으로 이 트럼프의 기존의 어떤 정책적인 그 계획에도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일부. 자, 엊그저께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 다만 중국은 125%로 인상한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화적인 제스처 같기도 하고, 오히려 중국만 패겠다라고 그 적에 대한 그 아군과 적군의 식별을 확실히 한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트럼프가 쫄았다. 트럼프가 주가의 하락은 그냥 무덤덤했지만 결국은 미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미국채 시장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주말간 나온 뉴스가 상호관세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또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스마트폰, 컴퓨터는 또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그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대부분 다 미국 이외에서 만들고, 특히나 중국에는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의 한 90%인가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규모의 그런 생산 시설을 단기간에 어떻게 옮겨올 거예요? 애플이 그 중국의 폭스콘 공장을 미국에 만들려고 그러면 수년이 걸리고 수조 달러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보면 어깃장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미국채 시장이 막 붕괴된 이유, 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도, 아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취지는 알겠는데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무력 과시하듯이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 미국 자체를 아예 못 믿겠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도 내던지는 셀 USA 흐름이 좀 나타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됐던지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이어 중국하고의 거래 관계에서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지금 제외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닫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주가의 하락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막 지금 당장 주식을 싸게 살 기회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약간 언론 플레이도 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자기 트루스 소설인가에 그 이 관세 유예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 막 올리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관세 유예 발표하고 이거 사실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이거 잡혀가는 이슈죠. 이거는 시장 왜곡이고 시장을 만들고 있죠. 왜곡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모럴 해저드를 떠나서 하여튼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지금 참 트럼프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잡아가려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나중에 아마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 나면 또 엄청난 소송에 제가 봤을 때 시달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자 어쨌든 사실 미국 금리가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뭐 물론 이제 차트를 좀 길게 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주가 상승 금리 상승의 결이 별로 질이 좋지 않다. 오히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 주가가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금리가 튀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뭔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채권을 안전자산으로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한 쇼크로 다가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왜 금리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주가는 언제든지 또 올라오면 그냥 뭐 변동성의 이슈일 수 있어요. 근데 금리의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가 지금 거의 매주에 걸쳐서 미 국채를 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 주에도 지금 20년물 입찰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10년물하고 30년물 입찰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가 더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미 미국은 지금 그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지금 35조 달러로 미국 국가부채가 늘어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GDP 대비 120%를 넘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엄청나게 부채를 늘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2008년과 2010년도에 부채를 늘린 장본인은 어떻게 따지면은 2020년에는 트럼프이긴 했네. 트럼프가 좀 대응한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바이든 넘어와서 또 이 국가 부채가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와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재정 여력이 이런 식으로 악화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채 투매일 수도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본인이 이 미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 우려를 만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았어? 그럼 이렇게 국가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와 관세에 의해서 그러면 미국 금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만족하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빨랐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늘어난 국가부채 플러스 고금리 상황이 미국 재정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5%만 6% 정도 넘어가 있는 지금 요게 있거든요. 요게 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만 한 2, 3% 돼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규모 자체가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재정 적자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2, 3%, 그러니까 GDP의 2, 3%고 전체 재정 적자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지금 이자 비용이 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부채가 크니까 이자 부담도 크겠죠. 이게 옛날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가 부채는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GDP 대비 한 6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20%니까 2배가 늘어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도 훨씬 늘어났겠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또 고금리 환경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스콧 베센트 장관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관심은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다.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좋은데 뭐 우리 굳이 뭐 안 해줘도 돼. 우리는 미국채 10년 금리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한 도전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이 금리 급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약점이 좀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우세합니다. 기사들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트럼프의 약점이 노출됐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 이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뭐 흥미진진하고 뭐 미국 주식을 통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고 뭐 주말에 막 지난 주말에 골프 치고 막 니나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이제 그때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날이었죠. 아시아장에서 관세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렸고, 스콧 베센트 장관은 말로는 이거 이미 다 계획된 거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그대로 믿을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겁지겁 관세를 철회하는 얘기였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아킬레스건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게 이 국채금리다. 결국은 그리고 이번에 이 국채금리 상승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중국의 그 연루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처음에 중국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본토에서 들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유럽 계좌에서는 얼마든지 리밸런싱을 했을 수 있다. 미국채 대신 미국채가 아닌 유럽 국채 등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유인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 트럼프 정부의 약점이 노출됐고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중국 정부가 향후 무엇을 공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계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 그 전주만 하더라도 뭐 이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정서가 강해지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제 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붕괴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이러한 반 트럼프, 반 머스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였고,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른바 채권시장 자경단의 움직임을 강제했을 수도 있다. 야, 미국 금리가 이렇게 향후에 관세 때문에 급등할 것 같으면 결국 채권 금리가 못 버티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미국채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연결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뼈아픈 약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기본적인 그 국민 특성을 이제 만만디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치킨 게임인데,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불리하고 시진핑이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어떤 파워가 초반에는 강하고 오히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면에 시진핑은 지금 3년임을 했고, 뭐 자기 맘만 먹으면은 영원히 독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들도 마련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도 어차피 트럼프 절만은 길어야 4년짜리다. 아니면 내년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기만 해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 제 아무리 트럼프를 하더라도 쉽게 중국을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정치적 계산이 지금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트럼프의 약점이 노출된 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 잘 됐네. 니네 약점이 뭔지 내가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 우리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 중국을 더 몰아붙이려면 사실상 지금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연준이 결국은 그 협공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무역 전쟁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당시에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에 S&P가 20% 빠지는 급락세를 보여요. 그때는 또 미 연준은 막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하는 스탠스였고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막 생기니까 연준이 2019년 들어서부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완화 스탠스를 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결국은 미국 주가는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우선 협상권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준이 빠르게 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연준의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시장이 불안하면 그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입은 일종의 유동성 조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베이시스 거래에서 뭔가 유동성 경색에 의해서 국채 투매가 생긴다던가 뭐 수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유동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해주는 부분들은 연준이 언제 어느 때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긴축을 완화로 바꾸고 금리 인하로 계속 나아가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매크로 변수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그 지원군 이런 역할일 텐데 지난주에 다행히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다 하향 안정화돼서 나왔어요. 3월달 CPI, 그 다음에 코어 CPI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P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월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최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만약에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동요를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또 뭐 미국채에 대한 어떤 투매 우려가 커지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은 좀 만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근데 아직은 연준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요거죠 요거.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면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쳐가지고 이제는 기존이 5.0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6.7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1년 뒤에 미국의 물가가 6.7까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값이니까 다소 기대는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과 속도인데 근데 이 레벨이 보면 2022년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9.1%를 기록을 했어요. 30년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대 심리는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록 미국의 CPI가 9.1을 기록을 했으나 이거는 장기적이진 않을 거야. 일어나 말 거야. 그래 잘해야 뭐 한 5%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물가에 대한 상승을 예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인플레에 쏠려 있는데 여기다 대고 선뜻 금리 인하를 한다? 그냥 유동성 공급하는 베이시스 거래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작동하지 않는 거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쉽사리 금리 인하라는 큰 칼을 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물가 모형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해서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이 물가가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더 이 상방 압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연준이 개입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 웬만큼 시장이 작살나지 않고서는 연준 개입이 명분을 얻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시장이 막 진짜 죽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연준이 개입할 수 있지. 그냥 웬만한 정도에서는 연준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을 유발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 채널에서 미란 보고서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튜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소개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보다 더 먼저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미란 보고서에 드러났던 기본적인 그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 우선주의론자들의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에도 상당 부분 차질을 지금 빚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화가 펀더멘털 대비
너무 강해서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할 일도 없고 뭐 돈도 못 버니까 마약에 손을 댄 거다. 그리고 이 미국의 달러화가 이 펀더멘탈 대비 강한 이유는 결국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에 의해서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유지가 돼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한꺼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제2의 플라자 합의, 마라라고 합의라고 일컫는 인위적인 통화 협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바로 한 번에 가긴 어려우니까 관세를 통해서 채찍질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에게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다주는 나라에게 인위적인 통화협정을 하게 만드는 그 일련의 과정을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수단이 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세 자체가 너무 과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터졌고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미국채의 투매로 나타나고 오히려 예측 불허한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부과가 미국 이외의 다른 글로벌 투자자로 하여금 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못 믿겠다.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니 미국 달러도 그렇고 미국 채권도 못 믿겠다. 이러면서 지금 투매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의 어떤 정책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인위적인 통화가치 협정으로 지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무기화해서 니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통화협정 하자. 내지는 니네 말 안 들으면은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보고 니네 막 침략하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달러화의 강세를 조금 그 달러화의 강세도 좀 진정시키고 미국의 재무 부담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100년 만기 무이자 장기채하고 강제 교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이거 불응한다고 하면은 미국채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를 매겨가지고 불이익을 준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이게 그 미란 보고서에 보면 나왔어요. 원래 향후에 관세가 잘 뭔가 연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보를 무기화하고 안보를 무기로 해서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현재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강제로 교체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재정수지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뭐 미국채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물려가지고 막 압박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면 더 큰일 나겠죠. 지금도 미국채를 막 던져버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채 더 안 사려고 하겠고 지금 들고 있는 미국채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과세한다? 라고 하면은 에라 이놈 것 미국채 들어서 안 한다. 이런 상황으로 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 라운드 1은 제가 봤을 땐 트럼프의 판정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트럼프는 뭔가 조금 불만족스럽고 시진핑은 약간 웃는 이런 느낌이죠. 지난주에 썸네일에서 썼던 사진인데 이게 지난주의 상황을 예상을 했었나 지금 시진핑이 좀 약간 판정승 이 트럼프는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한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관세와 안보를 통한 이 인위적인 통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이 더 이제 험난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채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계획대로 가는 게 없는 거죠. 천하의 트럼프도 지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공급망도 앞서서 왜 스마트폰과 그 PC에 대해서 이번에 매기지 않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옷도 만들고 뭐 TV도 만들고 그런 거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깨닫고 있는 거고, 특히나 미국채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처음에는 미국채를 보유한 국가로 하여금 오히려 더 부담을 지우게 해서 통화협정으로 이끄는 어떤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아유야 이놈의 것 들어와서 미국채 차라리 던지고 만다 이래버리니까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미국채를 지금 다시 사람들이 사주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예상되는 거는 이 트럼프의 그동안의 일방적인 독주하는 형태의 관세 폭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채권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나중에 그 카드로 내세우려고 했던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하라고 하는 압박, 그다음에 뭐 원청징수 이자를 매길 수도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숨겨진 히든 카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쓰기가 좀 어려워졌지 않았나 싶고, 이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트럼프의 초반 러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채권시장에도 그렇고 좀 우호적으로 저는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자, 그렇지만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 우선주의자들은 이거는 본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지금 GDP 대비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감당 가능하지 못한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한 번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과거에는 통화협정과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좀 완화가 됐는데, 이번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조정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할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을 좀 다독여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다독여지고 그 다음에 다양스럽게 물가도 좀 진정돼서 좀 금리 인하도 뭐 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또 이 중국과의 대립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세도 지금 90일 유예해 준 거지. 이게 지금 90일 동안 협상의 시간이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답이 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싸움은 이건 불가피하다.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70년대 독일이 그랬고 80년대 후반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GDP가 어느새 이 미국의 거의 60-70%에 육박했기 때문에 중국을 밟지 않고서는 미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자들은.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나타났던 이 미 국채 시장의 붕괴, 또 국채 금리의 급등이 트럼프로 하여금 너무 몰아붙이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경각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세 폭탄의 시즌 1이 조금 일단락되면서 이제는 향후 90일 동안 뭔가 협상을 통해서 조금 뭔가 안도감을 갖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주식, 채권 시장 모두 조금 그동안의 약세를 되돌리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다시 이 둘은 한바탕 또 대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킨 게임은 라운드 1은 끝났지만 라운드 2는 또 언제 어느 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채 시장의 붕괴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 그리고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1부, 2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부, 2부 순서대로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음 주 일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